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곽수종 지음 코로나19 이후 마주하게 될 위기와 기회 2021년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2020년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침체했던 경제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반등의 의미는 2020년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 반등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각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21세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자가 될 기회를 맞이한 것이고,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국가 경제가 새로운 변화의 정형에 누가 빨리 적응하거나 글로벌 표준화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본성 경쟁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은 겨울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보게 될 때 그 빛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개인과 기업처럼 국가도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21세기의 1분기가 지나는 시점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주는 의미를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도 과연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간을 빨리 읽어내야 할 것이다. 하나씩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세계 경제가 왜 2022년부터 회복 사이클을 지날 것인가를 살펴보자. 경제학적으로 계량적 기법인 경기 순환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경기 순환상 회복기에 접어들게 된다.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순환성을 두고 많은 경제학자가 연구하여 다양한 경기 순환 이론을 발표한 바 있다. 50년 주기설인 쿠츠네츠 사이클, 20년 주기인 지글라 사이클, 5년 단위인 키친 사이클 등이다. 이렇게 기간별로 나눈 건 이들 학자들이 사용한 테이크의 크기와 관심도의 차이가 있다. 요약하면 경기 사이클상 10년 주기로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세계 경제에 모두 15차례의 대공황 혹은 대불황 사태가 있었다. 대부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일어난 경침체였고, 대개는 전쟁이라는 가장 나쁜 방식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 세계 경제가 심지어 20세기 경제와 구조와 가치 사슬체계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파트 2에서 설명하겠지만 고대에서 근대 세계까지,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둘째, 그 수단은 가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필요악 역할을 불가피하게 한 것도 사실이다. 셋째, 하지만 21세기 들어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때문에 세계 경제는 화폐적 금융 혹은 신자본주의적 새로운 구조체계로 접어든 상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 경제는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강조했다. 제조업 중심의 세계 경제였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자본과 기술 중심의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경기 순환 이론도 더는 30에서 50년 같은 장기적 순환 이론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과거 30에서 50년에 걸쳐 변화하던 인간의 생활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의 변화는 이제 채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 회복 국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첫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 자동차, 6G 기술의 발전 및 도입, 드론, AI 및 IoT,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 등 신기술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자본이 바탕이 되고 인재개발로 이어지며 생활의 변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미 21세기가 아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 조짐은 21세기의 코너를 돌아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둘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다. 물론 우선은 미국의 얘기다. 유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때문에 간헐적으로 접종하고 있다. 4차 파동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마 이 책이 나오는 시점에 선진국들은 대개 지금까지 나와 있는 4가지 백신, 즉 존슨앤존슨, 모더나,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를 충분한 양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5월 초까지 모든 미국인을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다고 공언했었다.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 한해 2021년 5월부터 마스크 벗기에 나섰고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벗는 관중 수만 명이 경기를 관람하는 등 정상 생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역시 이 책이 나오는 시점에 미국 시민은 항공, 관광, 스포츠, 학교 생활 등이 대부분 정상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2가지 정책 목표를 가진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실업률 안정이 그것이다. 8년 전인 2013년 5월 앨런 그란스펀 전 미 연준 의장이 물러났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렸던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거론하자 곧바로 세계 자본시장이 출렁거렸던 기억이 있다. 신흥국 통화 가치와 증시가 폭락한 것이다. 이를 긴축 발작이라 부른다. 이후에도 2015년과 2018년에 걸쳐 모두 3차례 긴축 발작을 경험한 바 있다. 2021년 3월 말에도 미국발 긴축 발작이 터키에서 발생할 기록이 있다. 미국 재무성 채권 금리가 1% 초반에서 1.7%대로 급격히 상승하자 터키의 증시와 리라 환율이 폭등한 사태다. 4월 초에는 인도 증시가 1%가량 급락한 사실도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안이 요인이었다. 이 두 신흥국의 경기 발작은 형식적으로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근본은 같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게 되면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존재한다.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나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존재한다. 물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보다 실업률 개선에 주목한다. 2021년 4월 첫째 주 미 취업자 수가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90만 명 이상을 나타냈을 때 시장의 움직임과 미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금리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 2가지다. 첫째, 미국에서 2021년 안에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미국 국민에게 항체가 형성될 때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 둘째, 세계 경제는 미국만 회복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세계 인구의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회복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관광객 수요가 있어야 식당 및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고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끝이 난다면 더불어 또 다른 팬데믹이 당분간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회복되지만 그렇다고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 여기에서 어렵다는 말은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속도가 다소 느릴 것이라는 의미다.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년에 두 번 해야 한다. 독감이 아니라 1년 내내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백신 효력이 6개월임을 가정한다면 변종 발생, 또 다른 팬데믹 발생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회복 속도가 백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최고 인플레이션을 촉박할 만큼 급속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의 큰 구도상 양극화가 명확해질 것이다. 기술 없는 나라, 분배 구조가 취약한 국가 등은 엄청난 사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굳이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계층 간, 세대 간, 성 간 대결 양상과 소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발생시키는 문제가 어느 선까지 변화를 촉박할지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양극화 문제는 상위소득 10%가 전체 국가 부의 74%를 차지한다는 통계에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통계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는 이 상황이 개선되어 있을까? 아니다. 더 악화될까? 개인적으로 후자에 주목한다. 또 다른 경제 주체 가운데 기업은 어떨까? 좀비 기업이 이곳저곳에 퍼져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부 지원 덕에 시장에서 사라져야 했을 기업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임금 지원, 이자 연체 등에 대한 지불 연기 등으로 버티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이들 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생명의 싹을 키울 수 있을까?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산업은 이들 좀비 기업들이 좀비임을 더욱 입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실업률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국가, 가계, 기업 모두 빚더미에 앉아있다. 정부의 총 부채 규모가 2020년 말 기준 2,000조 원에 다다랐다. 2019년에 비해 무려 214.6조 원 늘었다. 정부, 기업 및 가계 부채를 모두 더하면 국가빚은 5조 원에 육박한다. 국가빚은 누가 갚을까? 국민이 세금으로 갚는다. 이 부채는 누구의 부채인가? 60세 이상 베이비 부머의 부담이 될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2030 세대의 빚이 될까? 여기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성별 간 양극화 문제 심화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양극화는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되게 근시안적이다. 보통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내 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한다. 정책과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공무원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미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 정치를 보아도, 신흥국 정치를 보아도 지도자와 국가 공무원들이 미래에 지향할 점을 두고 철저한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직감과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는가가 바로 승부처다.